네, 2023년 한 해 버텨내시느라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주마와 함께하면서 힘 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우리를 괴롭혔던 게 이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파고였다라고 한다면 2024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이 새로운 파고는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특집 경주마에서 한번 알아봅니다. 특집답게 오늘도 아주 강력한 분들로 모셨습니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 그리고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님, 그리고 우리 합창봉 대표님. 워낙 뭐 소개도 필요 없는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뭐 특별히 할 말 있으시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없습니다. 네. 뭐 박 교수님은 우리 경주마 원년 멤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원년 멤버답게 뭐 신년에도 계속 좀 새로 함께 해주시는 거 어떠십니까?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저도 그동안 안 불러주셨는데 네. 신년에 모처럼 신년 앞두고 불러주셔서 우리 하 대표님이나 위원님 고수분들 나온다고 해서 저도 전열을 가다듬고 내년에 달려보려고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안 나오신다는 아닙니다. 새해 더 많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2024년 우리 경제와 증시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각각 좀 어떤 걸 꼽아주실지 궁금한데 먼저 박 교수님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내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꼽은 게 초기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초기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느 기업의 성적표가 좋게 나오려면 수출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에 있어서도 벌써 초기화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난 3, 40년 동안 전 세계는 WTO 체제라고 해서 자유무역과 무차별 원칙을 기저로 해서 진화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은 아니네요. 아직 올해죠. 2023년 가장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IRA법이에요. 그런데 이 IRA법이 뭐냐면 누구에게 보조금을 줄지 그 기준을 정하는 법이에요. 아니 WTO 체제에서는 보조금이나 관세 같은 걸 부여하면 안 된다라고 3, 40년 동안 룰을 세팅해 왔던 것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게 보조금을 누굴 줄지를 결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WTO 체제에서는 무차별 원칙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IRA법의 여기저기 독소 조항에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전 세계 교역과 통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룰이 다시 재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걸 저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수출과 통상에 있어서 룰이 다시 세팅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 3, 40년 동안에 또 WTO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는 전부 기업이었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고 기업이 경제 주체로서 적극적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만 하는 게 국가 역할이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뭐 세 분 아마 머릿속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신산업 머리에 다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육성해야 될 우주항공산업, 양자 컴퓨터, 반도체, 인공지능 등등 전부 방위산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앞으로 우리가 중점 미래 육성 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어떤 기술과 섹터들은 전부 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가랑 같이 해야 될 파트너 삼아서 같이 해야 될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의 경제를 바라보는 데는 그동안 바라봤던 프레임이 아니라 초기화해서 다시 프레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좀 기존과는 달라지고 그렇죠. 초기화, 리셋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남중 연구위원님 어떤 거 보시겠어요? 저는 고군분투를 꼽았는데요. 고군분투. 네, 사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산타넬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내년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낙관론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좋아지는 시그널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이제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보이는 게 2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역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었지만 또 긍정적으로 좀 내년도로 볼 수 있게 큰 폭으로 올라서 끝난 부분들이 그런 거를 좀 반영해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에 수출하는 이 수출 증가율을 보면 아직까지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저는 내년도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기보다는 아직은 좀 위험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돌려 말하셨지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어렵다고. 2024년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 대표님은요? 네, 저는 이제 기로라는 표현을 해봤는데, 기로. 뭐 여러 갈래로 나뉘는 길을 말하는 거죠.
네, 24년도를 보게 되면 정치적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1월달 대만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에 또 러시아 선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4월 총선, 또 미국은 11월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그 마디마디마다 약간 뭐 3월 같은 경우는 또 FMC 같은 경우도 변곡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하할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24년도 한 해 정시를 놓고 보면 약간 23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언제 내릴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고속 성장주 쪽으로 상당히 많은 쏠림이 있었고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는 대부분이 반도체나 이런 종목이 움직인 이유 자체가 24년도에 금리를 내리겠다는 거에 베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24년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과연 금리를 언제 그리고 얼마나 내릴까에 대한 이슈고 두 번째는 가장 하반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변수가 미국의 11월 대선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선 자체는 11월 5일 날 있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후보지 경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확실히 대선을 앞두고 한 대선 전 3개월 정도에는 생각보다 또 많은 우리가 고민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저도 우리 문 위원님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한쪽 방향은 좀 어렵고 중간중간에 뭐 분기마다 갈림길이 좀 놓이지 않겠느냐 그걸 좀 생각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로에 해당되는 것들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2023년은 2024년은 네. 2023년보다 좀 더 쉬운 시장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려운 시장일까요? 올해보다는 또 나은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데 그 굴곡이라는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내년 1분기 정도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좋을 때 좀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네. 사실 미국의 산타넬리는 워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미국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오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2013년도 이후에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보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한 달에 앞서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10월 달부터 이제 산타넬리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보면 10월, 11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12월 달에는 피크아웃하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4,700선 그리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2,65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예. 저는 좀 가감하게 팔아야 된다고 얘기 드립니다. 지금 막 오르고 있을 때 팔아야 될 타이밍이다. 좀 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질문을 좀 가볍게 또 드려보고 싶은데 네. 지금 2023년에 굉장히 상승하면서 치솟으면서 끝이 났단 말이죠. 1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주식에서 나오는 일회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월 달에 뭐 새로운 정책도 많이 나오고 중소형 개별주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던 내용인데 학습적으로 놓고 보면 전월이 조금 약하면 상대적으로 다음 달이 강할 수도 있고 또 전월이 강하면 연속적으로 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미국의 산타랠리가 조금 일찍 왔다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까 문 위원님 의견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1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3, 4월까지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월가 객원 이야기할 때 세린 메이의 출발점이 11월부터 주식을 사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세린 메이의 출발점이 11월부터 주식을 사란 말은 11월부터 장이 강하면 대부분 다음에 한 3월 초순까지는 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초순에서 4월 정도가 넘어갔을 때 정확하게 1분기 실적에 대한 노출이 좀 나온단 말이죠. 그런 네. 관점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1월 달 한 2월 정도까지는 시장 강하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탐욕 그리드라고 하는 거 있죠. 거의 다 지금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S&P가 지금 19배 정도라고 해요. 포워드 EPS가.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 평균 10년치 평균 17배보다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증시는 높다고 할 때는 바로 꺾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힘의 논리 자체는 조금 늘어질 수가 있긴 있는데 갑자기 이게 시장이 이제 가파르게 곤두박질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이 필요한데 이 외부 요인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시장 관점에서 1월 달도 장이 강할 수 있다는 그 명분은 좀 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뭐 당분간 조금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 좀 매도를 고민해봐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물 경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게 아직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연착륙이라고 하면은 증시가 아무래도 좀 안도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착륙이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연착륙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물가 성장률 자체에서 물가 상승률 자체에서도 상당히 안전적인 기조로 이어져 왔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실업률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위축된 어떤 범위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급한 불은 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더더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방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올해가 더 혹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위기 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가 있었어요. 돈도 풀고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잡지도 않았는데 재정 지출을 추가적으로 투여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영국의 여성 총리가 최단명했던 사례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경기적인 판단을 뒤로 한 채 영국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영국 국채가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아주 단명했던 사례를 보고 올해는 정부가 어떻게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재정을 운영해 왔는데 이렇게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그러한 활로도 모색할 수가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는 연착륙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연착륙.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는 뭐 경착륙이 온다 안 온다 여기도 뭐 의견들이 많던데 연준이 보통 이제 피벗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지금까지는 뭐 경기 침체를 맞았다고 하는데 요번에는 뭐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서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여지는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패턴들을 좀 상기를 해보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고 나서 한 1년 뒤에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패턴들이 항상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이유들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과거에 했던 거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작년 올해 뭐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미국 경기는 이제 수축 국면에 들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의 목적은 좀 다르다고 봐요. 결국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도 미국 경제와 증시 흐름을 보면 상저하고 좀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주요 IB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내년도 대부분 2% 초반 정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7 전후예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질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미국 경제에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좀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기존의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췄거든요. 1.4라고 하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도 미국 경제를 아직까지는 연착륙에 갈 거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IB들의 내년 경제 성장률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제시하는 경제 성장률을 놓고 판단할 건지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연준, 중앙은행의 생각을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 뭐 연착륙, 한 발 더 나아가서 골디락스라는 얘기까지 꺼내드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보다는 내년도 미국 경제가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건 맞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인 뷰를 가지고 하기에는 수자 진입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연착륙, 미국도 뭐 연착륙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 연말이라서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 건 아닌 거죠? 솔직한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 한국도 보니까 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2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실질 성장률이라고 하면 네. 올해 받는 내년도 한국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만 수출 증가율이 연속성을 갖고 개선되는지 여부를 네.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저는 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두 분 다 연착륙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원래 항상 연착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확실히 연준의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24년과 2025년을 분석해 볼 때 2024년은 25년보다는 조금 낮게 보더라고요. 근데 주요 IB보다 낮은 이유는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경제 성장 전망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두는 게 그들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정책에 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연준이 실제적으로 다른 IB보다 조금 낮게 잡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우리 한국이나 기타 국가보다는 빨리 연착륙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또 상대적인 연착륙을 말하는 건데. 미국 경제의 GDP 구조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소비라든지 기업 투자, 정부 지출이 있을 건데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IRA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선 전까지는 그거를 풀 가능성은 낮은 거고요. 그러면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금리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소비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면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연착륙의 키워드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 설비 투자가 과연 어느 정도 꼭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근래로 조금 더 딥하게 보게 되면 과연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어느 정도 다시 설비 투자를 재개할지.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아까 좀 비슷한 얘기인데 너무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한 이건 골디락스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연착륙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까지 볼 건 아니지 않나 그리 봅니다. 네, 시청자 김지민님께서 항상 연착륙 얘기하다가 경착륙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좀 희망적으로 그래도 세 분 다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 좀 기대를 가져보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23년에 수출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역대 최악의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연말로 갈수록 다행히 뭐 반도체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수출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수출 상황도 확연하게 좀 계속 좋아질까요? 네, 그렇게 전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산업 중에서 B2C를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 호재성이 많았죠. 뭐 노트북이라든가 TV라든가 집안에 체류하면서 그 체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급격히 바뀌면서 B2C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경기가 부흥을 했다면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경기는 B2B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네. 챗 GPT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업계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게 만든 저변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건 데이터 리소스를 훨씬 더 많이 잡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과 제가 우리 경주마의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라고 했었을 때 네. 일주일 동안 둘이 읽을 수 있는 페이퍼라고 해봤자 몇백 페이지 읽으면 정말 열심히 한 걸 겁니다. 그런데 챗 GPT류에게 이 오프닝 하나를 작성해달라고 지시를 내리면 순간적으로 챗 GPT가 읽어내는 페이지 분량은 몇만 페이지가 넘어요. 그만큼 데이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건 반도체 기반의 환경,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솔루션들에 탑재돼서 적용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런 B2B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시장 파이가 점점 커져서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수혜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올해 여기저기 씨를 뿌려놨던 중동과의 계약들. 그게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의 각 국가들과 계약 체결해놨던 것들이 수출 성과로 잡히기 시작하는 내년에 그런 성적표가 들어가니까 수출 성적표가 개선되는 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나라와 경쟁 구도가 많이 있는 일본이 역대 최저 엔화 상황으로 상당히 많은 수출 성적표를 거뒀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산업별로.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엔화 기조가 지금같이 초엔저 현상까지는 아닐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그러면 한국과의 가격 격차도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성적표가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 수출의 어떤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좋아져야 우리 수출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 내년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거는 중국 증시를 차트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가 내년 1분기 전까지는 그나마 좀 회복 기미를 보일 수는 있다. 왜? 올해 8월 중순 이후 이제 중국 정부의 연이은 정책들이 쏟아졌고 이게 시차를 갖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2월 중순 이전까지는 경제가 좀 회복 기미를 보일 수는 있지만 내년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국 경제 부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를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고속 성장을 해오던 개도국들이 뭐 1인당 소득이 뭐 4만에서 1만 달러 정도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이 정체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중진국 함정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명확하게 그 안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과 인적 생산성 이런 부분들, 자본 생산성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보다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중국 경제가 좋아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지 정책,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 경제의 어떤 동인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세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가지고 있는 토지 매각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인데 이게 마이너스 23%로 이제 네. 증가율이 역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 정부의 부실, 보통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 부실을 좀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채권 발행 여력 역시 좀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중국 경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중진국 함정에 놓여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부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빠른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도 중국 경제를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중국 증시 역시 내년 2월 중순 이전까지는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 3,300선에 근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가감하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독특한 말씀이시죠. 네. 네, 그 중국이 뭐 내년 경제 성장률이 4.6% 정도, 올해보다도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외신에서 지금 나오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에 네. 뭐 앞서 이제 박 교수님께서는 뭐 반도체, 뭐 중동 이슈 그리고 뭐 일본과의 이런 무역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수출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좀 투자 관련해서 네.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수출 지표의 주요 항목 5개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자동차, 뭐 석유화학, 기계, 조선, 철강 이렇게 있는데 중국과 연결고리를 지어서 24년도를 보게 되면 저도 조금 중국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나마 이제 2023년도 하반기에 3대 중국 매크로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가 올라오는 건 소매 판매 쪽은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이력 자체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봅니다만은 설비 투자라든지 고정자산 투자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그 말은 중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이슈 자체가 이제 눌러져 있다 보는 거고. 네. 그럼 우리가 수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22년도, 23년도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게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이거는 약간 24년도에도 수출의 메인 원탑을 달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차가 23년도에 미국에서 전체 판매량의 3위를 달성을 했는데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정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23년도 일본이 사상 최대 유례 없는 정시를 누렸던 데는 역대급 N저가 있었어요. 150N까지 갔었습니다만 24년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N저 같은 경우는 완화될 수가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도요타의 어떤 1위 위치자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만 오히려 그 상대적으로 엔화의 약간 약세가 완화될 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어느 정도 원클래스를 달릴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금리라는 변수를 붙이게 되면 가장 포인트는 무역 수지에서 반도체 흑자 전환 여부와 속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두 기업을 놓고 봤을 때 24년도 전체 연간 전망 자체가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1분기 정도, 2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흑자가 나오거든요.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러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두 기업 모두가 제가 정확히는 추정은 뭐 지키는 바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흑자 전환으로 간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24년도에 실적이 이제 수출의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반도체, 조선,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이쪽은 상당히 내년에도 좀 좋을 24년도 좋을 것 같고. 조선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는 섹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바로 조선이고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근데 약간 시기는 조선 23년도 하반기에 먼저 시작을 했다고 분석하는 레포트가 좀 많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23년도 하반기를 4분기를 바닥 이제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메모리 가격도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중국과 연결지었을 때 철강과 화학, 기계 쪽은 생각보다 24년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출은 그렇고요. 내수에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PF 리스크. 이게 뭐 당장 매스컴에만 나왔지 지금 뭐 매스컴에 안 나왔지 이 부동산 뭐 건설사들 중에 당장 뭐 부도 위기에 있는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 뭐 발목을 잡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PF는 분명한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기 분명하고요. 지금 부실이 우려되는 건설회사가 1군 건설회사 포함해서 한 200여 군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KDI 있을 때도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제 경제를 전반적으로 보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모델링해서 투여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수치화되는 작업을 할 때는요, 70%는 테크닉이 맞아요. 아주 정교한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계량화될 수 없는 부분이 한 30% 됩니다. 전쟁도 그거고 기후 환경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로 일종의 아트 영역으로 개수 조정이 좀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한 십수년 해왔던 제 판단으로는 이게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는 진단일 수도 있는데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위험합니다라고 하면 그 위험이 안 터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15년 동안 경험했던 일이에요. 부동산 PF에 대해서 리스크라고 지금 던져진 게 6개월이 넘었고요. 정부의 범정부 단체, 범정부 조직으로서 TF 대책반까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될 경우 뭐 모든 건설사가 살아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뭔가 굵직한 건설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조기에 어떻게 보면 봉합하는 그런 정도로 주목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동산 PF 문제는 생각보다는 충격이 덜한 상태로 넘어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체감적으로 전망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앞서 두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내수가 박살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중국의 한 성보다도 작은 사이즈다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 지금 성장의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한국 시장이라도 공략하자라고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 시청자분들이 직관적으로 체험하기 제일 쉬운 거는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쿠팡이라든가 SSG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가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왔고 물류창고까지 뛰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한국 시장에 있는 거 알았지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내수가 안 좋으니까 한국 시장이라도 점령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석유화학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부분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건설 단가를 어떻게든 줄여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니즈가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 건설 자재라든가 이런 거 눈에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가 줄여야 되고 인플레에 대응해야 되니까 그걸 갖다 쓰기도 시작했고 중국의 건설 원자재라든가 석유화학 업종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내수 시장이 주저앉은 걸 우리나라에서 벌충하려는 시도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부동산 PF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걸 여쭤봤는데 이걸 봐야 하는 이유가 또 금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착륙이면은 금리가 더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2024년에 연준이 금리를 그러면 몇 번이나 좀 내릴 걸로 예상을 하시고 언제쯤부터 좀 내리게 될 것일까?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과거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중단기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보통 이제 평균적인 계열수를 보면 짧았던 건 5개월, 길게 보면 한 17개월 정도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7월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이를 적용을 해보면 이제 내년 2분기 저는 5월 FMC를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시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5월이요. 네, 그때쯤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12월 FMC 때 우리가 눈여겨봤던 게 결국에는 12월 수정경제 전망이었는데요. 이제 그 테이블을 보면 내년도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가 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년 이제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은 4.6이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레인지의 하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3.9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 연준은 150pp 정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보다는 3번에서 4번 정도 그 정도까지는 금리를 내지 않을 거라고 해석하긴 하는데 제가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을 전망할 때 저는 이제 제 정상적인 생각보다는 사실 매분기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 전후로는 사실 통화 정책 변화를 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FMC 일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내년도 4번 5월, 6월, 7월, 9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pp로 시작을 하는데 아마 FMC 일정이 지날수록 저는 빅스텝도 뭐 50pp 정도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5pp, 25pp, 50pp, 50pp.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전까지 150pp 정도까지 낮춰서 내년도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는 4.0에서 4.25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말씀을 주셨어요. 멋지십니다. 이걸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멋있네요. 하 대표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어떻게 경청했습니다. 네. 패스할까요? 네, 경청했습니다. 네. 적고 있었습니다. 네. 예. 예상하신 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제 시기의 문제 좀 하고 아까 사실 저도 이게 25 베이비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연준이 언제 빅스텝 카드를 던질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걸 제가 아직까지 그 정책 금리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12월 달 나와 있는 점도표라는 건 사실 우리 항상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월 달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도표에서 한 번 더 그때 3월 달 정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금리 인하에 대한 폭보다는 이 빅스텝에 대한 그 시기를 좀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는 일단 저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보통 한 3-4번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한 5월 정도? 네네. 박 교수님도 한 5월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중앙은행이라는 그 기관의 특성도 약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네. 5월 예측하는 게 대부분 중론이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질은 가장 보수적이에요.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간 사람 보고 다시 돌다리 두들겨서 건너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목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가 물가 잡혔다라고 확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자마자 금리 인하됐을 때 다시 경기가 과열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다시 올랐다. 그럼 뭐냐라는 소리를 또 들을 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확실히 움직이려면 물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확증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기간 이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 빠르면 5월일 수 있고요. 그거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점을 전후해서 네. 보통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게 매번 역사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이미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선반영되는 게 통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됐었을 때 큰 시장의 반등이 없었던 적도 많고요. 오히려 시장은 금리 인상기에 더 뜨거웠던 적도 많아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뜨겁다는 걸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종합주가지수의 항배를 진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연준이 뭐 우리 문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내년에 내려도 여러 번 내려도 4%대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전히 굉장히 긴축적인 좀 네. 고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증시의 우호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금리가 내려가는 그 방향성은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산타넬리 지금 현재 좀 팔아야 된다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년 2월 이전에 좀 미국 증시가 기간 조정 형태로 쉬어갈 수 있다고 얘기 드리는 그 논거 중에 하나는 결국 2분기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 뭐 95년, 2000년, 뭐 2016년, 2018년도 그때 당시 고용 지표 그리고 생산 지표 그리고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부동산 대출 증가율을 놓고 보면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지는 게 확인되어야 되고요.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 추이는 부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아직까지 10만 명 초반까지는 내려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맞춰질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ISM 서비스업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예. ISM 제조업은 수축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은 확장 국면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업을 중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해서 수축 국면에 놓여 있는 게 확인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동안 과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선결 조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준의 금리를 예상하기 위해서 물가가 또 중요한 변수겠죠. 우리 시청자 박혜련님, 미국 주택값이 오른다. 그래서 인플레가 계속되면은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 뭐 일단 PC 물가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번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안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024년에는 물가가 안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는 계속 떨어지는 게 내년에도 확인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공급층 요인과 수요층 요인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뉴욕 연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모습들이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많이 들었던 내용, 글로벌 공급망 병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이게 거의 해소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예. 수요층 요인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까 잠깐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셨지만 예. 2022년은 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 가격 하락이 물가 하락을 주도했고요. 올해랑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하락이 물가 오름폭을 낮추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물가는 이제는 걱정할 요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올해부터 계속 느껴왔던 거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2022년 이전에 어떤 트라우마에 갇혀서 자꾸만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증시든 경제를 판단하다 보니까 약간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물가 아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좀 더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그 트라우마가 진짜 있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연준이 유가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좀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들이 많고 사실 지금도 WTI가 한참 좀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70대 달러대 중반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뭐 홍해 리스크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유가? 유가보다 제가 지금 위원님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 약간 수축 국면에 있고 ISM 서비스 지수가 이제 확산 국면에 있다. 그러면 연준이 만약 금리를 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분이니까 우리 소비 부분에서의 어떤 침체가 와야 된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물가는 떨어지지만 우리가 매월 발표하는 월가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0만 건 밑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게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전 그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게 약간은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늦게 그러니까 계속 확장보다는 수축으로 계속 갈 것 같고 ISM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는 회복을 할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ISM 서비스 지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게 또 주거비의 다운사이징이라면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돌고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연준은 오히려 그 지표가 좋아도 금리는 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정 수준까지는, 그게 일정 수준의 밴드가 3% 후반일지 4% 중반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럼 내년도 24년도에 금리를 내리는 건 기정사실이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던 과연 50bp 속도의 어떤 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bp 이상의 수준을 어떤 데이터에서 볼까가 24년도에 가장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의 민감하게 반응보다는 연준은 속도 관점에서 금리는 24년도 인하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유가는 올라가는 게 지금은 내려가게 되면 우리 시장은 디플레이션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제 유가가 23년도 같은 경우에 배럴당 대략 75달러에서 85달러 정도 평균 단가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일시적으로 100달러 건질이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유가는 계속적으로 다운사이징이 나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뭐 홍해라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에 기존되지 않고요. 사우디나 오펙 국가나 오펙 플러스가 23년도에 계속적으로 감산 정책을 유지했다는 거는 24년도 같은 경우도 감산을 유지하면서 유가의 하방 경직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하방 경직을 막겠다는 거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유가가 떨어지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럼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의 위로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우리가 100달러를 경험했던 돌발 변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 정도의 파급 효과는 가지 않는다면 유가는 24년도 기준으로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23년도보다 저 다운 사이즈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망이 그런데 그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2024년에 또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향 안정 추세를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동 지역이 미국의 유가 하락의 기저에 계속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인되자마자 미국이 다른 쪽에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 채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의 경제 봉쇄를 완화한다라든가 이란과의 경제 제재를 푼다라든가, 그래서 전체 공급 사이드에 에서 추가적인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산 효과를 일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무엇보다 강하게 변환되고 있는 게 중국의 에너지 시장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전환인데, 전기차에 대한 전환율도 너무나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훨씬 더 높이기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석유의 소비에 수요에 적지 않은 수요를 줄여주는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도 여러 가지 내년도 유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기저를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미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디펜스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이미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환들이 시도되고 있고, 앞으로 유가 추세를 우리가 전망할 때도 다른 초기화 값을 대입해서 전망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걱정 안 해도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문 연구위원님 자주 좀 나오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서 폭발치게 올라오고 있는데 2024년에 이제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 거라는 걸 이제는 거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하락에 맞춰서 투자를 해볼 만한 우리가 섹터라면은 어디를 좀 꼽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올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를 내년에도 계속 투자하시는 흐름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각 국가들의 정책 금리와 물가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올해 경제가 나아지고 증시가 좀 좋게 움직였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사실 정책 금리보다는 물가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사실 올해 2분기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올해 리스크 온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던 그 바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차피 정책금리와 물가 간의 갭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장주들이 내년에도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로 따지면 미국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ETF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로는 헬스케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그러니까 올해 미국 증시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을 견인했던 그 섹터들이 내년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올리는데 큰 영향을 줬었거든요. 올해 3분기 이전까지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사실 현실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
올해는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섹터를 선택할 때 요인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내년에 이제 제가 미국 대선 이전까지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해드린 그 바탕에는 올해 S&P 500의 EPS 증가율이 연간으로 보면 0.7입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1.8%로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성장 컨셉의 섹터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팔아야 될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이제 실적이라는 어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든든한 배경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내년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IT,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미국 대선 앞두고 예.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다시금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제약이 다시금 각광을 좀 받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 2월 이전까지는 증시가 좋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순 저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하단을 4,40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 이전에 S&P 500 지수가 4,400 정도에 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대상들을 예.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글로벌 빅테크들 잘 나갔나요? 내년에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투자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요. 대표님도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뭐 아까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어떨까 싶네요. 저는 금리라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가 B2B로 갈까 B2C로 갈까 할 때 보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약간 소비재 계통으로 가는 섹터들이 24년도에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라는 건 이제 중간전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자동차도 대표적인 최종 소비재의 성격을 좀 갖고 있고요. 네. 헬스케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 헬스케어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바이오 시밀러 쪽 부분도 최근 2, 3년 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격 스프레드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약과 시밀러의 가격 스프레드가 좁아지면서 최근 한국 증시에서 좀 부족했었는데 그런 관련 기업들도 24년도에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기차나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최종 소비자로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걸린다는 건 뭐냐면 뭐 우리가 말하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지지가 조금 상반기에 확보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상저하고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박정호 교수님께서 2024년 좀 투자자들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지. 저는 2024년에 과학기술 빅뱅이 일어나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학기술의 빅뱅이 그냥 과학혁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어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전쟁이나 냉전과 구도와 같은 경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중 관계가 이런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전폭적인 어떤 투자와 지원 그리고 규제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달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있고요. 하나 더가 뭐냐 하면 이런 과학혁명을 이끌기 위한 앵커 기술이 필요한데 예. 산업혁명 때는 그게 증기기관이었는데 지금은 AI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생길 테니까 그 옥석만 잘 가리신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2023년 우리 증시를 기억할 키워드라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단연 에코프로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 만년 이 박스권이라는 오명 속에 살지만 한 번씩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와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곳, 이 경이로운 한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시죠. 한 해 동안 저희 경주마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내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